애플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결국 내가 직접 만든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애플이 걸어온 길이 딱 그랬어요. 처음엔 인텔의 칩을 썼지만 결국 M1이라는 자체 칩을 만들어 인텔을 손절했고, 퀄컴의 모뎀에 수천억을 갖다 바치던 회사가 C1이라는 자체 모뎀을 내놓으면서 퀄컴과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와이파이 칩을 대던 브로드컴도, 그래픽 칩을 대던 이매지네이션도 애플이 이제 우리가 만들게 하고 돌아서는 순간 주가가 폭락했죠.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말이 돌 정도였어요. 애플의 공급업체가 된다는 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는 것과 같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순간 잠깐은 돈방석에 앉지만 애플이 그 기술을 삼키는 순간 회사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간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시무시한 애플의 저주 앞에서 딱 두 회사만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플이 그 두 회사를 죽이려고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스스로 백기를 들었어요. 그 두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 애플이 왜 유독 이 두 한국 기업 앞에서만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애플의 오래된 강박에서 출발합니다. 애플은 남의 부품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회사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존심이죠. 부품을 남한테 사오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그 부품 회사가 가격을 올리자고 배짱을 부리면 애플이 끌려다녀야 하잖아요.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애플 입장에서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세운 전략이 바로 수직 계열화예요. 쉽게 말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내 손 안에 넣겠다는 거죠. 이 전략으로 애플은 수많은 부품 회사를 하나씩 정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두 개의 부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이폰 화면, 바로 OLED 디스플레이였고, 두 번째가 아이폰의 두뇌에 붙어있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부품에서 세계 최강자가 각각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었던 거예요. 애플 입장에선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세상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필이면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두 부품을 남의 나라 회사한테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은 결심합니다. 좋아, 디스플레이부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삼성을 밀어내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비밀 프로젝트, 코드명 T-로고입니다. 이건 애플이 2017년부터 극비리에 추진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자체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마이크로 LED가 뭐냐면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보다 화질도 좋고 전기도 덜 먹는, 이론상으로는 훨씬 뛰어난 차세대 화면 기술입니다. 애플의 계산은 이랬어요. OLED는 삼성이 꽉 잡고 있으니 우리는 아예 그 다음 세대 기술인 마이크로 LED로 건너뛰어서 삼성을 통째로 뛰어넘겠다. 삼성이 만든 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애플이 직접 깔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애플은 이 프로젝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부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비밀연구소를 세우고 대만에는 마이크로 LED 전용 생산 시설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에 투입된 돈이 최소 수조 원. 어떤 추정으로는 애플이 이 디스플레이 독립을 위해 10년간 쏟아부은 돈이 조 단위를 훌쩍 넘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시작으로 아이폰, 그리고 나중엔 애플의 모든 기기에 이 자체 개발 화면을 넣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처음 계획으로는 2020년쯤 애플워치에 이 화면을 탑재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이 되자 출시가 2024년으로 밀렸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니 또 2025년 이후로 밀렸어요. 그리고 결국 애플은 이 프로젝트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폐기해버립니다. 10년 가까이 매달리고 수조 원을 쏟아부은 T-로고 프로젝트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연구 인력들은 다른 팀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프로젝트는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와 나란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애플처럼 돈 많고 똑똑한 회사가 도대체 왜 실패한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기술이었죠. 먼저 돈 얘기를 해볼게요. 업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금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OLED 화면 한 장의 원가가 대략 30달러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애플이 그렇게 공을 들인 마이크로 LED로 만들면 원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무려 150달러가 나왔습니다. 4배에서 5배가 비쌌던 거예요.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원가가 5배면 그 제품을 누가 삽니까? 애플의 계산기가 완전히 안 맞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화면을 그렇게 싸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넘게 실패하고 수율을 끌어올리고 생산 라인을 갈아엎으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돈으로 그 시간을 사려고 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기술의 벽은 더 소름 돋습니다. 애플이 설령 마이크로 LED를 포기하고 OLED를 직접 만들려고 했어도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OLED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특허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틀어쥐고 있었거든요. 특히 FMM이라고 부르는 파인 메탈 마스크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OLED 화면에 아주 미세한 화소를 찍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얇은 금속판인데 이걸 다루는 핵심 특허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와 함께 쥐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피해서 스마트폰용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BOE나 CSOT 같은 후발주자들도 결국은 삼성 라인에서 검증된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10년 넘게 중소형 OLED를 만들면서 화소를 찍는 전공정부터 화면을 조립하는 후공정까지 거의 모든 길목에 특허라는 지뢰를 촘촘하게 깔아놨던 겁니다.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요. 이 회사는 애플이 자기를 밀어내려고 딴짓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화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조금씩 치고 올라오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경쟁사 패널을 쓰고 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부품을 대는 의리갑인 애플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보통 부품 회사가 이렇게 못해요. 애플 눈 밖에 나면 끝장이니까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최고 사양 아이폰을 못 만든다는 걸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갑을 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부품 회사가 완제품 회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세계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전쟁에서 애플이 완패했다면 두 번째 전장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주인공이 SK 하이닉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 더 흥미로워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이라는 부품은 아이폰이 여러 앱을 동시에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애플은 이 D램을 오랫동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한테서 사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AI 열풍이 불면서 메모리 값이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드느라 이 회사들이 스마트폰용 메모리 생산을 뒷전으로 밀었거든요. 물건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애플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값싼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 한국 회사들을 압박하자. 애플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중국이었어요. 2026년 8월, 애플은 중국 최대 메모리 회사인 창신메모리, 영어 약자로 CXMT라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키운 국영기업이었죠. 애플의 계획은 뻔했어요.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협상 카드로 삼아서 너희가 안 깎아주면 우리 중국 거 쓴다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압박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플이 중국 CXMT에게 삼성보다 싸게 달라고 가격 인하를 요구했더니 이 중국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싸게는 못 팝니다. 오히려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세계 최강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를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중국 회사가 콧방귀를 끼며 거절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중국 회사조차도 굳이 애플한테 싸게 팔 이유가 없다. 어차피 만들면 다 팔린다는 배짱이 생긴 거예요. 결국 애플의 중국산 카드는 시작하자마자 무산됐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대안이라고 데려온 회사마저 한국 회사 가격에 맞춰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진짜로 애플이 건드릴 수 없는 회사가 됐는지 그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HBM이라는 물건입니다. HBM은 고대 역풍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AI 시대에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메모리예요. 챗GPT 같은 AI를 돌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부품이 바로 이 HBM인데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HBM 시장 점유율이 60% 가까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였고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강 AI 기업이 SK 하이닉스 물량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SK 하이닉스는 한때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HBM 하나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넘보는 회사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그림은 이겁니다. 애플이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도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절대 자기 손으로 못 만들어요. 이건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미세한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린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애플이 자체 칩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그 칩에 붙일 최고급 메모리는 결국 SK 하이닉스에게 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계는 애플이 하지만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의 열쇠는 한국 회사가 쥐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플의 부품 정복 전략은 사실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인텔도, 퀄컴도, 브로드컴도 애플 앞에서 하나씩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이 두 한국 회사 앞에서만은 그 무적의 애플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넘을 수 없는 시간의 벽이에요. 애플이 가진 건 돈과 인재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에 쏟아부은 수십 년의 축적된 실패와 경험입니다. 애플은 5년, 10년 안에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30년, 4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회사였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하루아침에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특허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를 만드는 거의 모든 길목에 특허를 심어놨어요. 애플이 아무리 우회로를 찾으려 해도 어느 길로 가든 삼성의 특허라는 지뢰를 밟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애플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순간 삼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이었어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애플이 퀄컴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모뎀 칩은 어떻게든 다른 데서 구하거나 직접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고 사양의 OLED와 최첨단 HBM 메모리는 세상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안 만들면, SK 하이닉스가 안 팔면 애플은 최고의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이 두 회사한테만은 절대 갑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잘 보여야 하는 처지였죠. 세계에서 가장 도도한 회사가 한국의 두 부품 회사 앞에서는 을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애플의 실패를 기술력 부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애플의 진짜 실수는 세상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인재만 모으면 뭐든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마이크로 LED 프로젝트를 10년이나 끌고 가게 만들었고 결국 수조 원을 허공에 날리게 만든 거죠. 반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남들이 안 알아줄 때부터 한 우물만 팠어요. SK 하이닉스는 HBM이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그 기술에 매달렸고 그 우직함이 AI 시대가 열리자 세계를 뒤집는 무기가 됐습니다. 화려한 천재가 아니라 우직한 장인이 결국 이긴 거예요.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국 CXMT를 통한 압박에 실패했다고 해서 애플이 순순히 물러날 회사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 자립에 쏟아붓고 있고 언젠가 이 격차가 좁혀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국 BOE의 추격을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의 우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 애플이 유일하게 무릎을 꿇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앞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이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화려한 돈다발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 올린 실력이라는 것. 애플은 돈으로 시간을 이기려 했지만 시간을 정직하게 쌓아 올린 한국의 두 회사 앞에서는 그 돈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조차 함부로 못하는 상대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